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한 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를 저주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본주의는 단순히 돈이면 다야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우파도 반성할 게 많습니다. 자본주의를 중시하고 시장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자본주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자본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치도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유교의 문제가 있어요. 유교적인 게 얼마나 한국에서 강력하냐면 사실 조계종 스님들도 잘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데 조계종단을 운영하는 방식을 예리하게 분석하면 상당히 유교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가 장로교가 많은데 개혁교회라기보다는 유교적 풍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를 축적한 게 왜 창피한 일입니까? 물론 이제 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면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재산과 부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들 돈 없다고 자랑하고, 어떤 리더를 원하냐 그러면 집에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원해요. 그 청빈한 사람 필요해요? 집에 돈 없는 사람? 이게 조선과 연속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하면은 그 나름 집권해 있는 그 신료들이 전하 백성들에게 안빈낙도를 더 가르치소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의 안빈낙도를 가르치는데 굶어 죽는데 안빈낙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조가 볼 때는 야 니네 집에 뭐가 많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사실은 오구라 기조 교수가 한국 전문가인데 저분이 한국에서 8년을 공부를 했어요. 오구라 교수님은 한국을 너무 잘하시니까 한국 비판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어. 한국은 하나의 큰 철학체계다. 이게 나라 전체가. 그래가지고 다들 도덕지향이다. 그러니까 도덕을 막 지향해. 도덕적인 거랑 도덕지향적인 게 달라요. 잘 지적하신 게 뭐냐면 도덕지향적이라고 해서 꼭 도덕적인 건 아니다. 근데 또 그런 현상들을 나쁘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되게 비판하는 거죠. 입만 열면 도덕 타령이고 지향하고 이런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선동하면 먹히죠. 착한 척하고. 그럼 뭐가 착한 건데 그럼 그것도 정의하지 못하고 그러면 일단 가난해야 되는 거죠. 나 가난해 자랑하고.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별로 안 도덕적이에요. 도덕이 뭔지도 잘 몰라요. 요런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이 없어요. 이거는 좌파 우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우량 중소기업이 있는데 좋은 인재를 못 구하고 학생들 취업이 안 되고 캠퍼스에서 이걸 만나게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하면 반대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성향, 우성향 이런 거 관계없이 반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신가 들어보면 그게 더 재밌어요. 뭐냐면 4년제 나와서 그런 일을 해? 이런 거예요. 제일 황당한 건 본인이 진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퇴보죠. 그러니까 좌파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계급 타령하시는데 막스가 얘기하는 계급 의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는 사회과학을 할 때 막시즘을 기반으로 하시는데 사고 구조는 산업공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회과학을 하려면 이런 걸 잘 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똑같아요. 딸깍발이 정신은 선비 정신이야. 그러니까 이 서구의 자본주의가 근대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적인 모던한 자본주의가 등장할 때는 그런 저급한 생각들을 싹 혁명적으로 제거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굴뚝청소부나 교수나 변호사나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우열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한테 이걸 쇼킹하게 이해시키려고 예를 든 게 제가 어릴 때 아무개 아버지는 똥 퍼요 이러면서 애들을 놀리고 그랬어요. 이 근대 자본주의적 마인드로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똥을 푸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기술을 개발을 못하고 열심히 안 퍼가지고 잘 못 푸는 게 창피한 거죠. 똥 푸는 사람이 창피한 게 아니라 똥 푸는 직업은 매우 중요한 직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냄새 안 나고 신속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처리한다. 이러면 이분이 훌륭한 기업인이죠. 경제인이고.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교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수인데 교수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이 창피한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이 없고 이 사회가 아직도 머릿속에 산업공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 폼 잡는 거에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땀 흘리시고
그거를 개발하고 개량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낮춰보고 이런 저급한 사회의식이 자본주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한국에서 판치냐 그랬더니 제가 그 조선과 주자를 극복해야 된다. 제발 좀 조선에서 벗어납시다.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헝거 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영국에서 연구할 때 저 세계 식량 계획에 실제로 활약하시는 교수님이 제가 있던 대학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할 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전에는 제법 샤프하다고 까불었지만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충격이었어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아마 4%에서 15% 사이의 국민이 기아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일본, 호주랑 색깔이 같죠. 근데 저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시대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보십시오. 최악의 색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기아 상태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배고픔으로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빠져나왔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취했냐면 상하이에 가면은 마천루들 발전을 보고 잊어버린 거예요. 설마 중국이 기아 국가일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자기 국민의 기아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세계 식량 계획에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이 평등을 강조한 자들이 공산혁명을 하면 가장 불평등해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해봤자 굉장히 양극화된 사회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등을 강조해서 바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저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극화돼 버리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중국이 개혁 개방해갖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를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구성하는 자본주의 정신이 뭐냐. 자유나 그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드는 그 도덕적 기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했다고 자본주의적인 나라인 걸로 착각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동맹을 한다든지 친중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걸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한국을 산업화시켰던 선배님들이 탁월하셔갖고 저 파란색 나라가 됐는데 굉장히 빨리 탈출하는데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자본주의를 저주하고 있다. 제가 이제 저 대동사회라는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과거에는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대동제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정통 마크시스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헌영 같은 분은 제대로 소련에서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런 분이 몇 안 되죠. 그런데 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우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뭐냐면 막연하게 조선시대의 풍어를 불 때 들었던 대동사회, 대동 이런 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회주의랑 뭐 그냥 비슷한 거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정통 마크시스트나 레닌주의자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별로 없었는데 사회주의가 왜 잘 먹히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제가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조선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요. 젊은 애들이 대학에서 대동제를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게 이제 대동과 소강인데 대동사회가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천하 위공이다. 그래서 천하가 공공을 위하는 들어보면 멋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그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탁월했던 게 인간의 본질을 깨트려가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기적인 존재죠. 근데 그 이기심을 어떻게 조절하고 억제할 거냐. 이게 가치 탑재가 돼요. 그러면서 수준 높은 행위자가 되고 행위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하가 다 공적인 게 되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은 대동인데 차선이 소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가 자기 집안을 위하는 천하위가 사회인데 요게 강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 자식,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거꾸로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윤리가 없어요. 이기적이 아니라는 그 본질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 북유럽 타령하고 복지 타령하는데 제가 파리에서도 한국 식당에서 어떤 그 형님들이 586 분위기의 형님들이 소주에 취하셔가지고 막 자본주의 욕을 하고 파리에 오니까 느껴지지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다가 혈압이 딱 올랐는데 파리 시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굉장히 큰 세금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지식인들이 위선적이다라고 판단한 게 뭐냐면 다 복지 타령을 하는데 당신 연봉의 60% 세금으로 내실래요? 그러면 저 말고 저 사람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항상 대동을 얘기하지만 소강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와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요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강화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설적으로 대안적 삼인주의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에선 불가능한 제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면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개인의 탁월한 윤리의식이나 이런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서유럽 같은 모델이나 북유럽 모델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럼 결국은 선동해가지고 다른 사람 걸 뺏어서 공공을 추구한다. 이건 공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파가 제대로 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수준이 높아져야만 좌파들이 늘 입에 달고 있는 공공성이 품위 있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 본질을 모르니까 비극이 강화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자꾸 물신주의랑 연결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돈을 우상숭배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자본주의를 시작했어요. 그걸 정리한 분이 막스 베버입니다. 인간에게 현대성, 모더니티가 어떻게 시작되냐, 특히 이제 근대적 자본주의, 현대적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되냐를 아주 멋지게 분석하신 분이 베버 교수님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사실 자본주의를 출발시킨다라는 것이 저 베버의 분석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 탁월한 게 나옵니다. 뭐가 탁월하냐면 이 칼빈이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먼저 치고 나왔는데 루터는 직업의식이라든가 지금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거에 좀 약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칼빈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이걸 잘 체계화시키고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전문성, 나는 프로다 이런 의식이 장인정신 이런 거의 원조가 소명의식이에요. 직업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자체를 경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똥을 푸든 굴뚝 청소를 하든 교수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직업상의 우열을 정하는 건 굉장히 저급한 짓이죠. 근데 이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거는 자기가 소명으로 받은 이 직업을 제대로 못할 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육점 주인이 양질의 소고기도 구분 못하면 창피한 거죠. 철저하게 그걸 자기 수련을 하고 이 과정이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 때 빵집 주인이 그 신 앞에서 신에게 바치는 빵을 만들겠다는 정신으로 기도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최고의 제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또 경쟁하죠. 왜냐하면 다른 분도 그런 빵집을 하면은 서로 더 잘하려고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 분들은 엄청 맛있고 질 좋은 빵을 합리적 가격에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펼쳐지는 출발이 바로 저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칼빈의 신학이론 중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또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숙명론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는 신이 주권을 갖고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이 다 정해놓는다.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해갖고 칼빈의 뜻은 그런 숙명론이 아닌데 근데 이걸 잘 이해하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냐면 덕스러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이기적이고 나쁜 짓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 사람은 늘 뭔가 덕을 행해. 그리고 그걸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은혜를 많이 누려요. 신이 주는 은혜 안에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직업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삶이 신으로부터 선택된 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이 신앙인들이 탁월했던 게 뭐냐면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짓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피 있는 신앙.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몸에 배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덤 스미스 얘기할 때 더 강조하겠지만 이 품위 있고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악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뛰어난 인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에서만 그 자본주의 출현이 가능했다. 특히 부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부를 누리지만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관리자로 맡겨준 거죠. 근데 이분들의 탁월함이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자본이 축적되죠. 그럼 이분들은 재투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이걸 재투자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직장의 고용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냐면 땀 흘려 일하면서 그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이 영업장을 확대하면 그렇게 해서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받는 게 좋은 거지. 혜택을 받으면서 자꾸 근성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의지원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분들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를 바라볼 때 막스는 노동을 소외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자본가와의 생산관계에서 우리 노동계급은 맨날 착취당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베번은 어떻게 봅니까? 탁월한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런 참 신앙인들 제대로 된 가치관과 또 노동을 중시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본을 축적해서 재투자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는데 대신에 본인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을 안 하죠. 이런 탁월한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이다.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본주의는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대적 모던한 자본주의가 왜 서구 지역에서만 등장했냐를 설명하실 때 베버 교수님이 바로 이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도 탁월하다. 이 전통이 남아있는 지역은 소득도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학력이 높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지역들은. 이런 게 같이 가요. 제가 봤을 때 토크빌이 칭찬한 미국의 민주주의 이것도 사실은 저 청교도들이 가서 몸에 밴 윤리의식과 생활 방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신주의와 자본주의를 연결해갖고 맨날 자본주의는 악이다.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렇게 시작한 자본주의가 부작용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늘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점만 부각해가지고 자본주의 자체가 악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지만 결국 애덤 스미스 시대, 그러니까 18세기에 오게 되면 영국이 부작용에 시달려요. 그래서 빈부차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재정난에 또 허덕이고 그런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단어는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파도 반성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면 다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도덕 이런 거 상관없어. 이런 정신이 우파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표리부동하게 도덕을 지향하는 척하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거꾸로 칠사구시의 정신으로 나가지만 기본이 도덕적인 그게 우파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혼란 중에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이러는데 정의가 뭐니 그럼 잘 몰라요. 덕스럽게 행위해봐 그런데 덕이 뭔데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근데 말은 그럴듯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몰라요. 애덤 스미스는 탁월하게 저런 걸 다 정리해 줍니다. 애덤 스미스 당시에는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생명력이 어디 있나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그 안에서 나와요. 도출돼요. 저게 이제 네. 김광수 교수님 책에 나온 표를 제가 인용한 건데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단지 경제 문제만 설명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체 체계입니다. 사상 체계를 구성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사회 문제.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말만 나오면 또 우파 분들이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로서의 공동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경제, 시장이 존재하죠. 요 세 가지 차원에서의 구조적 특징과 여기에 해당되는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인간이 뭘 추구해야 되는지 그 덕목과 가치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스미스의 책들이 도덕감정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법학강의 국부론 이렇게 가요. 그런데 결국은 개인적 번영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경쟁적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경제를 번영하게 할 것이냐. 자유시장에 대한 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반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회 공동체가 도덕감정론이라는 관점에서 자생적 질서를 가지고 있고 사회 규범 및 가치가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런 자유시장이 제대로 건강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법질서와 법제도. 요게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돼야 평등이 추구됩니다. 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그런 게 탁월하게 정리돼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애덤 스미스만 제대로 알아도 바보짓을 안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